그 정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강에다가 돌을 던진다. 근데 과연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건설회사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건 건설회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이 하다가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엮이지 마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일산 부동산 대책을 살짝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좀 띄우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놨다 하면 이번 대책 그러면은 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요? 10점 만점에 한 5점 뭐 되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 주고 싶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점 미만이다 5점 라는 미만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제가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강에다가 돌을 던진다. 아, 내가 던지는 돌로 해서 한강이 메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진다. 근데 한강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메워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지금 네.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일면으로 이해는 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속도 조절을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그 목적이 아무튼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건 우리가 좀 그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네. 하는 쪽이라면 그거는 포커스를 뭐 그래 그런 대로 평가해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필히 실패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런 그 형태이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격이 방향이 쭉 간 다음에 만약에 이제 쭉 떨어진다. 그러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정책을 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중간에 계속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해보나 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카드를 계속해서 버려버리는 형태가 되죠. 근데 쭉 떨어져서 거의 바닥에 도달하고 그러면 그때에 쭉 내놓게 되면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눈 쓸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똑같은 형태입니다. 결국 부동산도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와중에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효과를 발휘했던 건 뭐냐면 정책이 나오기 전에 작년도 12월 달 이럴 때 한 주에 네. 0.8%씩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최근에 보면 0.3% 이런 정도로서 줄어들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0.8%씩 한 주에 0.8%씩 떨어지는 게 그게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네. 한 주에 0.8%씩 떨어지면 한 달이면 4, 8은 32, 3.2% 거의 4%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되면요 50%씩 떨어지는 그러네요. 겁니다. 연간으로 그러니까 보면. 그런 속도로서 예. 계속해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주에 0.8%씩 떨어질 때 이건 너무 빠르다. 이건 이 속도는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주에 0.3%에서 0.2% 네. 정도로서 그냥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속도로서 이게 회귀를 하는 데에 그리고 그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회귀를 시키는데 네.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번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예. 뭐 시점은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예, 뭐 평가할 수 시점은 있나요? 뭐 나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아. 상황을 너무 과민하게 생각해서 네. 땡겼다라고 아. 봐야 되죠. 둔촌동 둔촌동 네. 청약해야 되는데 아. 거기에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음.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1.3 대책에서 제가 생각했을 네. 때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그랬지 이런 부분들에는 네. 아니 어떻게 가수요를 통해 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나서냐 네.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 이렇게 쭉 보시면 네. 무슨 뭐 실수요자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돈을 더 빌려가지고 빨리 이걸 사서 어떻게 네. 좀 해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부 정책이 할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게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네. 답답한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수요를 불러 일으켜 가지고 뭘 하자라고 하는 거 정책이 이게 과연 정부가 맞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 될 수가 네. 있지요. 근데 그게 과연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그런 포인트에서 예,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그래, 참 멋있는 정책을 한번 피셨네요. 이런 생각이 네. 좀 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깐 지금 둔촌 미분양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이 미분양이 최대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럼 미분양 사태는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주식 가격이 쭉 예.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고점 부근에 이렇게 도달하고 그러면 그때 되면 세상에 주식이 이렇게 싸 보일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을 사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죠? 편하게 뭐 지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 아무튼 네. 주식이라 그러면 난리를 다들 나고 창만 예, 보고 있고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음, 자,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가 제 바닥에서 쭉 가다가 이렇게 가면 그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혹시 미분양 나는 거 아닐까? 미분양 난다라고 하면 이거 도대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손해를 얼마나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죠. 쭉 올라가가지고 네. 건설 경기가 거의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전에 뭐 아무튼 짓기만 하면 다 나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겁이 없어집니다. 야 이제 네. 어디든지 지어 지으면 돼. 네. 짓기만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그 다음서부터 그게 미분양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게 건설 경기가 정점에 있을 때에는 이게 이제 그 짓고 분양하고 이러는 지역도 좋은 지역이 되기 아닌 곳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논바닥에 웬 아파트 단지 한 개인데 이렇게 네, 있고 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지역 불문, 그 다음에 가격 불문 이러면서 덤비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갑자기 확 네. 늘어나 버리고 이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데 분양가는 오르고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리고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네.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네요. 중간에 아무튼 회사가 네. 망해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기 전까지는 이게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가지고 아무튼 뭐 어떻게든 해야 어떤 되니까. 형태로든지 예. 끝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골조만 세운 네. 다음에 위에 그 분양해가지고 이거 요 상태에서 우리가 분양할 테니까 싸게 사세요. 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야만 됩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보면 건설 경기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모든 건설 회사들이 막 나서 가지고 그래서 뭐 그 네.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우리나라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조도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모래도 한정이 돼 네. 있고 그다음에 건설에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도 한정이 돼 있고 이런 상태인데 모두 다가 지금 뭔가를 짓겠다고 나오는 그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점점 더 네.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자기들의 이익을 네. 거기에다가 또 얹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네. 계속해서 미분양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참 왜냐하면 골치 수요자 아프네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니 지금은 보면 네. 건설 경기도 꺾이고 뭐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도 꺾이고 해서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이제 새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 하느니 내가 그러네요. 저거 사고 말지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분양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구입해라, 좀 개입을 해라, 좀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런 그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시장 개입을 조금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LG전자에서 TV를 만들었는데 네. TV가 저 구형이 됐든지 뭐 했든지 아무튼 네. 사람들의 구호에 맞지 않아 가지고 팔리질 않았었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정부가 사줘야 됩니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튼 LG전자가 뭐 저기 뭐야 그 아프리카든지 네. 이런 데다가 아무튼 덤핑을 쳐가지고 그렇죠. 팔아버리든지 네. 뭐 해가지고 해결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아파트도 네.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들이 짓고 미분양이 되고 네. 하는 거는 건설회사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건 건설회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왜 정부한테 그러게요. 그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게 손을 벌리고 해가지고 그 구호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려면 네. 한참 그 건설 경기가 좋아가지고 짓고 그렇게 해서 그 건설회사들이 돈 많이 벌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정부한테 돌려줘야 그러네요. 됩니다.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토지가 공개념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때 그렇게 하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지금 공산주의냐 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그 들고 나왔을 일어났겠죠.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부가 미분양을 사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정부가 임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그걸 또 내다 팔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가 그 TV를 안 팔린 TV를 그러면 아프리카 이런 데다 덤핑 쳐가지고 네. 가격 굉장히 낮춰서 그냥 팔고 이렇게 하면 된다.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걸 하면 네. 됩니다. 원가가 만약에 뭐 그 60이었다. 그럼 원가에서부터도 더 떨어뜨려서 한 50 정도에다 내다 팔고 그 시장 가격 원래 100이다라고 했던 거를 정부는 50에 사주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60에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100에다 팔고 그랬는데 100으로 사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고요.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90에 사주세요. 이것도 또한 할 얘기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과연 그 가격을 어느 정도냐. 최대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갔던 그 건설회사의 비용 네. 그 부분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뭐 그러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뭐 이런 주장을 하려면 좀 욕심을 버려야겠네요. 많이.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네. 건설회사들한테도 좋은 좋은 거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딱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집을 지금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도 듣거든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계속 떨어질까. 예,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고 네. 부동산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네. 이제 개인 분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오류 네. 그다음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예.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쭉 내려갔다가 바닥을 찍으면 그다음에 급등을 해서 V자 형태를 만들 거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뭐 2021년도에 고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서 회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오류다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V자 형태로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생각들을 갖냐 하면 네. 지난 5, 6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르고 좋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닥을 찍으면 그 다음서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V자 형태를 만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식시장 주가가 3,300까지 2021년도에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렇죠. 한번 바닥을 찍으면 네. 그 다음에 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게 2,500에서 바닥을 네. 한번 찍었다가 반등을 했다가 또 떨어져서 2,300에서 또 한번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했다가 네. 2,150까지 또 내려갔다가 지금은 보면 옆으로 쭉 기었다가 네. 뭐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부동산도 그거하고 그렇게 다른 네.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요, 제가 봤을 때 최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하락해야 끝이 납니다. 그래야 끝이 예. 난다. 예. 30에서 40%왜 하락하냐? 네. 그거에 대한 논리를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보면 30에서 예. 40%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그게 뒷받침이 됩니다. 91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처음으로 피크를 한번 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에 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가 네.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내려올 때 3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네. 한 번 꺾이면 최소한 30에서 40% 정도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코로나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2019년도 말에 거의 피크점에 도달해서 이제 힘이 약해지는 형태였었습니다. 네. 그때 보면 한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밖에 상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너무 힘에 묻혀가지고 네. 절절절절 매면서 이제 내려가는 국면이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저금리를 만들고 유동성을 때려붓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이게 폭발해서 올라가 버리면서 이제 배가 뛰어버린 형태가 된 거죠. 그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할 때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은 유동성이 사라지고 나면 원래 제일 처음의 단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을 모두 다 제외하고 나면 2019년 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를 기준으로. 그게 이번에 2021년도 말에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그게 한 4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시점 정도가 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보게 되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최소 30에서부터 40% 정도 하락해야 네. 이번 국면이 끝난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정도 돼야 이제 한번 해볼까 말까라고 하는 정도가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만 아무튼 반등을 하면 드디어 이제 그러네요. 바닥은 왔고 여기에서부터 뭐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뭐 이런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네. 이게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진짜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악마적인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중간에 네.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가 참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 피투성이가 네. 되게 만드는 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냥 쭉 떨어져서 네. 바닥을 팍 쳐버리고 그러면 중간에 손실이 나고 그러네요. 하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네. 뭔가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끌고 내려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수도 없이 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엮이지 마셔야 돼요.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쭉 점검해 주시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명료한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잘 참고할게요. 예, 네. 그 하나 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네.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다져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짧아도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꽤 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에서부터 한번 따져보면요. 참. 2028년도 네. 이때까지도 바닥을 계속해서 다져간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자꾸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네. 굉장히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라고 했다던데 우리 센터장님도 같은 말씀 예,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 참을성을 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